예,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 주제로 받은 것이 조선시대 소설로 읽는 인권과 유학이라는 것인데, 정말 어색한 제목이죠. 조선시대 소설, 인권, 유학, 이 세 가지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사실은 이 조선시대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말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인권이라는 말은 서양에서도 한 200년 전에 겨우 생긴 그런 말인데, 또 인권과 유학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좀 매치하기가 어려운 좀 어색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같이 묶어 놓으니까, 물론 이 도서관의 어떤 프로젝트긴 하지만 참 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인권 쪽은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조선시대 소설이나 또 유학 쪽은 전혀 문외한과 마찬가지여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먼저 이 인권 개념의 등장, 언제부터 이 인권 개념이라는 게 생겼는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인권 개념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소크라테스 철학 때부터 인권이라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처럼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인권이라는 말, human right이라고 하는 이 영어 자체는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1789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이죠. 그때부터 human right라는 말이 쓰였다. 그 이전에는 자연권이다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고 해요. 자연권이라는 말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뺏을 수 없는 그런 권리,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 이런 뜻인데,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러나 이 자연권이라는 말이 쓰이다가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의 권리라는 말을 쓰게 되었고, 또 프랑스 대혁명 때 인권선언 이런 게 나오면서 이 인권이라는 말이 그때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 전에 있은 것이 미국 혁명이잖아요. 이 독립선언에서 이 독립선언을 기초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데, 기초하면서 이 문구를 썼습니다. 이 전문에, 헌법 전문에,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이것을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참,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하다. 자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elf-evident라는 것인데, 증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된 것이 자명합니까? 우리 경험칙상으로는 자명하지 않죠. 인간은 사실 어디로 보나 평등하지 않단 말이에요. 개인의 자질이나 또 주어진 환경이나 타고나는 것이나 인간은 다 다릅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자신도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예를 소유한, 수십 명의 노예를 소유한 아주 부유한 농장주였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 미국 독립선언을 기초하면서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명하지 않은 것을 자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이 자명하다는 말이 나와요. 자명하다는 것은, 이 재판은 증거를 대야 될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상대방 쪽에서는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이 증거를 대야 되겠죠. 그러나 자명한 사실은 증거를 댈 필요가 없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알아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토마스 제퍼슨이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각자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자명하다고 했느냐? 그것은 생각해 보면 이게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한 거죠.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보면 그런데 우리가 250년 전의 세상을 보면 뭐 그렇지 않겠죠, 전혀 현실은. 그러나 제퍼슨은 이것을 자명한 것으로 하자. 우리 앞으로의 미국의 문명은 이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죠. 자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전부 미국 국민이라면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고 시작하자,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이후의 인권 사상의 발전은 이러한 자명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건 린 헌터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권을 주로 다룬 역사학자인데, 이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의 자명함을 전 세계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인권의 역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다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헌법에도 평등권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다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평등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있음에도 평등하다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현대 문명의 기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인권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또 인권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양까지. 어떻게 이 18세기 후반에 중후반에 갑자기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말에 개인의 권리라는 말에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말에 이렇게 그 눈을 뜨게 되었을까? 그런 과정은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사실은 개인주의라는 것이 그때 서양에서 처음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그 이전에 우리가 르네상스 이전의 세계는 이 서양 중세 세대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시대라고도 부르고 중세 시대의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영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영지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다. 그 사람들이 또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죠. 일요일이 되면 가족과 함께 가서 기도를 한다. 또 그 사람들의 삶의 주된 것은 현세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워낙 투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사실은 사후의 세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 중세를 관통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많이 회자되는 말인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이 서양 중세 사람들은 그 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죽으면 기독교 교리에 따라서 사후의 세계가 있고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세에 있어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 맞추어서 현세의 삶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겠죠. 영주의 지배하에 있는 영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해야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개인에 대한 의식이 삭트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혁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쫓겨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중세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과거에는 자기가 태어난 영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는데 자유이동권이 보장되고 또 도시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익명성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마을에 살 때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그런 사회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가 작고 또 과거엔 집성촌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 애가 하나 지나가도 누구 집 애인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익명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가면 우리가 지금도 이 도서관을 나가면 모두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발생하게 되죠. 나 자신의 운명은 나 자신이 개척해야 된다. 옛날에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어떤 그 운명에 처하더라도 부조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자유롭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도시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개인의 등장, 관계 속에 묶여있는 개인이 아니라 독립한 개인이 이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개인의 등장. 우리가 도시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강제하지도 않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회의 규율에 어긋났을 때는 또 자기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근대적인 인간행위입니다.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개인의 등장. 이것이 인권 개념이 발전하게 된 주된 근거라고 합니다. 또 산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여유의 발생, 또 대중교육의 확산, 이런 문자 해독률이 증가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개화가 됐겠죠. 독서를 많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 서양에서도 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아주 값싼 가격에 많은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상가가 등장하면 과거에는 양피지에 우리가 필사를 해서 그 전파력이 굉장히 낮았는데 수도사들만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였지만 18세기에 들어서는 대량으로 책이 찍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상의 폭발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루소 같은 사람이죠. 볼테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책은 굉장한 인기를 가져서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이런 사상의 전파가 쉬워졌다는 것. 또 교육의 증가. 산업혁명 전후로 해서 그 이전이죠. 이 대항해 시대가 열려서 대륙과 대륙 간의 어떤 대항해 시대,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산업화에 의한 물건의 교역, 이런 것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대륙의 탐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같은 대륙에 많은 유럽인들이 가게 되었고, 또 아시아 같은 데서는 이미 문명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교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른 사회나 문명과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마을에 박혀 있을 때와 세상을 다니면서 여러 문명을 볼 때는 사람의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뭘 필요로 하나, 부모 사이는 어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인권과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함으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생산자는 자꾸 소비자의 마음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에 공감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공감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인권, 전 세계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인쇄술이 등장했다. 인쇄술은 우리가 구텐베르그가 13세기, 14세기부터 등장했죠. 값싸게 책이 보급되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들이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인권의식이 18세기 후반에 유럽에 나타나서 갑자기 퍼지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은 서양의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이 언제 들어왔을까? 아까 조선시대에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동양에서 제일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았던 일본에서는 언제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 이 메이지 유신이란 게 186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많은 서양 배들이 들어와서 조그만 전투를 하고 가고 했죠. 이 1860년에는 중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영국의 그 홍콩을 떼주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조금 늦었어요. 일본의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때 미국의 페리효라는 큰 철선이 일본에 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일본 막부에서는 그걸 거절을 했죠. 쇄국, 우리나라 대원군처럼 쇄국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페리호라는 게 엄청나게 큰 쇠로 된 군함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해안가에 가까이 오지도 않고 배에서 포격을 하는데 일본 배와는 사정거리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배는 그 근처에 갈 수도 없고 계속 먼 해안에서 포를 쏘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게 되죠. 그게 메이지 유신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 일본과 중국은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그 청나라 자체가 숙대밭이 되었죠. 그래서 1860년에 난징 조약을 맺게 되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고 또 해안 도시도 한량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화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서양의 무력이 자기보다 우세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문화가 우수하다. 서양은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고 무기가 우세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그만 움직임은 있었겠지만 국가적으로
어떤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페리오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그때까지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에도라는 게 지금 동경인데 에도 막부의 쇼군이라는 사람이 대대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체제로서는 막부 체제로서는 서양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해서 밑에서부터 혁명의 요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막부가 스스로 고난을 포기를 합니다. 지배권을 포기를 하고 천호황에게 이름만 있던 유명무실한 교토에 사는 천황에게 대권을 스스로 넘겨요. 그래서 천황이 오게 되고 막부는 스스로 고난을 내놓게 됩니다.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난 거죠. 번이라는 것도 없어요. 일본은 번이라는 것에 번주가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번도 없앱니다. 번도 없애고 현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다 복속을 시키게 돼요. 아주 큰 변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서양의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후쿠자와 유이치 같은 선각자, 또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서양으로 보낸 수재들입니다. 계속 서양에 보내서 유학을 하게 하고 문물을 배우게 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서양 서적의 번역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서양의 유명한 책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전들, 사회과학, 또 자연과학의 책들을 가져와서 유학생들이 번역을 하게 돼요. 한 해에 수천 권, 수만 권의 책들을 번역합니다.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영어에는 있지만, 영어나 불어에는 있지만, 일본어에는 없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회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는 말도 일본 사람들이 디모크라시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뭐 권리, 의무, 뭐 철학, 과학 이런 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사이언스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걸 뭘로 번역해야 되나 이게 맞는 일본 말은 없단 말이죠. 한자도 없다. 그래서 한자를 막 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도 태어나게 되겠죠. 또 정의라는 말도 태어나게 돼요. 권리, 의무, 막 이런 그 서양 학문의 발전과 동양 학문의 발전은 핀트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말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 책들을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번역을 하면서 만든 말들을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지금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자유, 뭐 이런 것들 다 그때 일본에서 만든 말들이거든요. 서양의 말을 번역하면서 거기에 맞는 한자들을 조합한 겁니다. 회사, 사회 이런 말 다 일본에서 만든 말이란 말이죠. 인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휴먼 라이츠를 번역하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일본의 그 당시에 이 유학을 하고 번역을 하던 아리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선각자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870년쯤에 우리나라는 뭐 철종시대 이럴 때인데, 영어 공용화론을 띄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 일본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세계로 진출할 수가 없다. 영어를 써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일본어로서는 발전할 수 없다. 영어를 쓰자. 앞으로 일본 국민들은 영어를 써야 살 수 있다. 이 세계를 선진국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뭐 황당한 말이죠. 지금 그런 말을 해도 황당할 텐데, 1870년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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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0년쯤에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 서적을 번역하면서 일본 학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말이 없으니까, 번역을 하면 영어에 대응하는 말이 있어야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영어에는 있지만, 영어나 불란서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으니까, 중국에도 없으니까, 한자 문화권에 없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때 인권이라는 말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 문헌에 인권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후쿠자와 유이치라는 사람, 일본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성각자입니다. 개화파인데, 복택유길이라고 일본 돈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후쿠자와 유이치라고. 우리나라 개화파 김옥균이나, 박영호 같은 사람들을 길러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책을 내면서 민권, 국민의 권리, 국권이 아닌 나라의 권리에 대항하는 민권이라는 말을 People's Right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민권이라는 말을 썼고 또 인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6.1준이 구한말에 1890년대쯤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서양에 갔다 와서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처음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서유견문이라는 책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처음 썼다 하더라도 그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용이 된 것은 아니겠죠. 곧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인권 개념이란 게 쓰일 여지가 없었단 말이죠. 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은 헌법을 메이지 유신 때 만들었습니다. 일본 헌법에 보면 인권에 관한 규정도 있고 정부에 관한 규정도 있고 의회에 관한 규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의 헌법은 우리나라에 통용이 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대표권도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의회에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파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개념은 구한말에 들어왔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사용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 주제가 조선시대 소설과 유학과 인권이어서 우리가 전통 유학은 옛날부터 공자시대부터 BC 500년의 공자 논어부터 우리나라에 쭉 들어왔으니까 그 유학 속에서 지금 현대의 인권 개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 유교에서도 우리가 인권 개념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인권 개념을 사실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인권이 뭐냐는 개념부터 잡아야 된다. 공자의 기본 정신이 다 아시다시피 어질인이다. 어질다는 거죠. 어진다는 건 뭡니까? 타인을 존중하라는 정신이거든요. 어질다는 것은 자기한테 어질다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어질게 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을 존중하라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다. 그러면 이건 인권 존중하는 것과 뭐가 다르노? 다 사람을 존중하는 건데 사람을 존중하면 평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상대방이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인데 인권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거는 칸트 철학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인권 정신이죠. 그죠? 누가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나도 남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공자를 이은 맹자 철학을 보더라도 성선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 착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성악설을 택해서 사람이 나쁘다고 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없겠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착한 본성을 타고 있다.
또 맹자는 좀 독특한 게 이 역성혁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군주가 옳지 않을 때, 나쁜 군주일 때, 폭군일 때는 군주를 죽여야 된다. 인민들이 일어나서 그럴 권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막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권 중에 정치적 인권을 뭐 개념상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유교의 기본 정신이 인간 존중의 정신이고 또 근대 인권과 맥락이 통할 수 있다. 뭐 일부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근대 이후에 서양에서 발달해온 인권의 개념은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인권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사실 유교는 전통 유교는 뭡니까? 개인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주의가 이 전통 유교에는 없다.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 제일 나오는 말 중에 이 군군신신 부부자자 안년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된다.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된다. 아들은 또 아들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이 유교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또 여러 층의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정해주고 그 위치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인간 수양, 타인에 대한 자세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 인권의 개념과는 상당히 달라요. 근대 인권의 개념은 우리가 다수의 힘으로서 한 사람을 억눌러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회의 탄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수라도 소수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부당하게. 법에 의하지 않고는 뭐 나쁜 사람이라도 재산을 빼앗아서 안 된다. 이런 개인과 어떤 권력과의 관계에 정립되는 것인데 이 유교의 주된 가르침은 사실은 사회 속에 여러 층의 공동체 속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의 정신 면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향점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이 소설과 인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죠, 사실. 소설은 하나의 이야기다 말이죠. 뭐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죠. 소설책을 읽으면 재밌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다. 나는 그렇게 못 그러니까 독자로서 여러 층의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권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소설과 인권의식의 확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뭐 여러 역사가들의 연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소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설이라는 게 조선 시대에도 전기에는 없었거든요. 옛날 선비들은 시를 썼죠. 시를 쓰고 경을 읽고 뭐 그런 경전을 읽고 하는 것을 중시했지 소설책을 읽는다는 것은 소설도 없었지만 그런 걸 아주 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책도 없었고요. 소설이라는 것은 뭐 이야기인데 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있었겠죠.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그런 것은 전승되어 왔겠지만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는 서양에서도 오래된 장르가 아니에요. 우리가 호머, 가장 오래된 이야기라 그러면 서양에서는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한 3,00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책은 아니고 이야기죠. 사실 호머가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이야기를 호머라는 사람이 썼다고 보는데 뭐 3,000년 전에 그리스 시대도 이전이죠. 트로이 전쟁 일어나고 할 때인데 그때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이야기와 이야기 속으로 계속 그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단 말이죠. 그 시대에는 이야기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를 외워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이야기를 묶은 책이 사실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데 막 그런 전통은 중세에 다 끊겼죠. 중세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경 이외의 책은 봐서는 안 되는 시대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소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17세기 소설이 아니라 희곡이지만 세르반테스도 17세기 전반기 스페인에서 셰익스피어와 거의 비슷한 나이에요. 그때 돈키호테 같은 이야기, 그전에도 기사도에 관한 책들은 스페인에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서양에서 소설의 시대라 그러면 19세기를 이야기합니다. 19세기는 1800년대죠. 그때 정말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소설책을 두고 읽기 시작했던 시대다. 가장 대표적인 인기 작가는 그 영국의 디킨스라는 작가였습니다.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그때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1700년대에 나타났으니까 19세기 1800년대는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었단 말이죠. 과거의 귀족들이 아니라 서민으로서 부를 어느 정도 형성한 중산층들이 형성되었다. 부르주아라는 게 나타났다. 그런 사람들은 서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점점 더 많이 찍게 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니까 점점 더 많은 가정에 책이 보급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게 되는데 가장 읽기 쉬운 것이 소설이었단 말이죠. 소설이 왜 이렇게 인권 의식을 퍼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공감력을 넓혔다.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이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으면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잖아요.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관점에 공감을 하게 돼요. 공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타인의 관점, 이것이 엠퍼시라는 말인데 이 단어도 나온 지가 영어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이게 심퍼시에서 나온 말인데 심퍼시는 동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공감한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참 안 됐구나 하는 불쌍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걸 우리가 동정이라고 하고 심퍼시라고 하는데 이 엠퍼시는 그 동정의 단계를 넘어서 그 사람의 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같이 느낀다는 거죠. 엔터라는 말과 심프시가 결합된 말인데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그에 대한 공감과 기쁨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감정들이 소설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 소설 읽기를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린 헌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인권이라는 의식은 오직 대중들이 타인들을 근본적으로 동등하게 생각하도록 배울 때에만 자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배우기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소설 읽기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노예 해방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스토어 부인의 톰 아저씨네 엉클 톰스 케빈이라는 톰 아저씨네 오두막이라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백인들이 읽어보니까 흑인들도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흑인도
자기 어머니와 헤어지면 운다, 슬프다, 이런 것을 흑인들을 보면서는 잘 못 느끼는데 이 소설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문학의 힘이라는 것이 이 공감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이 인권의식의 함량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소설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문학책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건 소설이다. 뭐 시도 있지만 시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 유명한 소설을 쓰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번단 말이죠. 막 그런 소설의 어떤 시대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자꾸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을 볼 때 그냥 타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감정을 지닌, 희로애락의 감정을 지닌 사람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관점 취하기라는 말은 이야기한 토마스 제퍼슨의 인간평등의 자명성, 인간평등하다는 건 자명하다고 보자 하는 것은 우리 이런 관점 취하기 소설책을 읽으면서 딴 사람의 감정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겠죠. 그래서 이 소설이 등장하고 소설이 지배적인 문학 장르가 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퍼지게 되었다.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 서양 사람이 쓴 인간 본성의 착한 천사라는 책이 거기에서도 이 소설이 등장하고 나서 인간 사회의 폭력이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을 통계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런 관점 취하기 또 공감력 이런 것이 소설을 통해서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주장입니다. 예, 또 이 조선시대의 소설이라는 우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소설은 사실은 후기에 나타났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 소설이라는 장르가 없었어요. 우리 선비들은 소설이라는 이야기 장르를 아주 멸시했거든요. 경시했단 말이죠. 시를 쓰고 경서를 읽고 공자, 맹자 이런 제자들의 책을 읽고 하는 것이 선비들의 주된 그 학문이다. 한서 예문지라는 곳에서는 이 소설은 별로 취할 거리가 없는 자질구레한 언설이다. 그래서 선비들은 경사 자집이라 그래서 경은 뭐 경이죠. 시경, 역경 이런 우리가 사서삼경 할 때 경. 사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 같은 한서 같은 이런 역사책. 자는 뭐 맹자, 묵자 뭐 이런 중국의 제자들의 책이죠. 집은 이제 시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선비들의 주된 학문이지 소설책을 읽는다는 것은 아주 밑에 사람들이나 하는 소일거리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있지만 소설이라는 장르 또 소설가라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는 직업 또 소설이라는 책의 어떤 인쇄나 유통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겠죠. 돈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설이라는 장르가 최초로 나타난 것은 15세기 후반이라고 그래요. 금오신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최소의 한문으로 써진 소설입니다. 이 뭐 어떤 환상적인 소설인데, 우리가 현실에서 자기가 꾸는 꿈 같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엮은 책이죠. 최초의 한글 소설은 다 아시다시피 16세기 후반쯤 됩니다. 허균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허균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 정확한 작가는 잘 몰라요.
이게 한 15세기 후반쯤에 나타났고, 그러나 일반 민중들이 소설을 주로 읽게 된 것은 영정조 시대라고 해요. 그때 이제 한글 소설들이 주로 쭉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심층전이라든지 흥부전이라든지 또 뭐였습니까? 춘향전 이런 책들이 한글 소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소설들은 작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구전으로 내려가다가 누가 썼기 때문에 판본도 아주 여러 가지예요. 이 판본이 내용이 틀리고 심층전의 심학교가 아주 착한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판본에서는 아주 사악한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영정조 시대다 소설이 이렇게 소설의 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정조 시대는 18세기거든요. 1700년대다. 그때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소설들을 읽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 서양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책이라는 게 이게 붓글씨로 필사를 하던 시대에서 인쇄로 하던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방각본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찍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똑같은 책이.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또 우리가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이런 걸 거치면서 양반 지배 체제가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정조 시대에는 경제가 상당히 발전하게 돼요. 상업이 굉장히 중시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죠. 아마 그런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런 소설과 같은 민중문화가 발생하게 되었죠. 또 사람들의 의식에도 양반 지배체제가 붕괴가 되었다 하는데 그런 조선 초기에 어떤 그런 왕이나 양반에 대한 존경 같은 것이 많이 사라져요. 여러 가지 전란을 거치면서 양반의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실망도 하게 되고 밀란도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되고 해서 이런 반상의 차별, 양반 상놈의 차별이라든지 적서의 차별, 우리가 홍길동은 서자 아닙니까, 그죠? 적자와 서자의 차별, 또 남녀, 귀천의 차별,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이 모순이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조선 후기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인권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소설이 읽히게 된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설이 불러일으킨 영향으로 볼 수도 있죠.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그러나 조선 후기의 소설들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은 했지만 사실은 그 나름대로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이에요. 그 소설이라는 것이 현실에 반영이어야 되는데 권선징악은 너무 뻔하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착한 사람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사회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사회인데 이 소설의 줄거리는 늘 착한 사람은 흥부는 나중에 부자가 되고 놀부는 망한단 말이에요. 또 뺑덕어 보면 망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어떤 소설 장르는 사실 하나의 위안밖에 안 되죠. 위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를 변혁하는 그런 힘을 가진 소설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엉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 오두막집 같은 그런 소설이나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소설들이 사회를 많이 변혁을 시키잖아요. 고아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어떤 구비론의 어떤 그런 모순에 대한 자각 같은 걸 불러일으킨 데 비해서 우리 소설들은 그런 한계가 있다. 다 착한 사람이 잘 되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것밖에 더 되냐. 또 초자연적인 힘이 많이 나옵니다. 홍길동전 같으면 분신술도 쓰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렇죠. 현실하고 틀리다. 환상이죠. 심청전도 용궁이라는 우리가 없는 세상을
그 권선징악의 결론은 해피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없는 세상을 갖다 붙입니다. 뭐 그런 것들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카타르시스는 되지만 사실은 어떤 그 서양에서와 같은 민중의 각성, 깨우침이나 그런 개혁의 욕구로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뭐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우리 조선 후기에 나타난 소설의 주제가 있는데, 뭐 홍길동은 당연히 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 적서, 뭐, 종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홍길동이. 막 그런 차별을 이기지 못해서 집을 나가게 되고,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것 비슷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적서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꿨다. 그런 주제의식이 있고, 춘향전은 또 신분의 차별과 제도의 장벽을 넘는 이 자유연애. 이거 춘향전은 사실은 뭐 초자연적인 힘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그 시대에 인정되지 않는 기론이죠. 이몽룡은 장원 급제한 명문대가의 아들이고, 성춘향은 그 관계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법에 따르면. 그러나 이것도 어떤 그런 자유연애, 서로 사랑하면 결혼해야지. 뭐 그런 생각,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하나 띄운 거고. 우리가 박지원의, 연암 박지원도 18세기 사람인데, 한문소설을 주로 썼습니다. 양반전 호질 같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양반계급의 어떤 허세, 위선, 호질 같은 건 뭐, 책에도 교과서 책에도 나오지만, 호랑이가 막 꾸짖는다는 거거든요. 그 양반이 아주 학문이 높고 도덕이 높기로 그렇게 알려진 양반이 사실은 또 막 과부는 남편이 죽고 오랫동안 수절을 하는 걸로 정절이 높기로 유명한 과부가 있는데 밤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그 과부집에 가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어떤 분뇨통에 빠졌는데 그걸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양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반이 너무너무 더럽거든요. 그 하는 행실이. 그래서 호랑이가 꾸짖고 잡아먹지 않아요.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러면서. 뭐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글들이에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허생전도 박지원이 쓴 소설인데, 허생전은 이 허생이라는 선비가 뭐 할 일 없이 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망하게 돼 있겠죠. 그 부인이 자꾸 잔소리를 하고 돈을 벌어오라 하니까 나갑니다. 나가서 어떤 그 상에게 돈을 많이 빌려서는 매점 매석을 해요. 뭐 과일을 뭐 다 사놓고 그러면 값이 수십 배로 뛴단 말이에요. 그때 팔고 말총머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것도 일본 가서도 또 돈을 막 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좋은 일을 한다. 막 이런 내용인데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실학자잖아요. 실학자다. 실질을 중시한 사람인데 그 조선 후기에 있어가지고 이 영정조 시대에 어떤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지원의 제일 큰 대저작이 열하일기라는 책인데 그거는 여행기입니다. 중국에 갔다 온 여행기인데 중국 영경에 사절로 갔다 오거든요. 그때 청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 보니까 정말 뭐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명나라를 생각하는
우리가 명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대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엉터리다. 지금 빨리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서 국민들을 좀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명나라를 생각하고 청나라를 적대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경상도에서 현감을 하면서 직접 벽돌도 찍었어요. 벽돌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청나라에 가보니까 벽돌이 너무너무 좋거든. 우리나라의 이 흙집으로 지은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벽돌 공장을 만들어서 찍기도 하고, 또 옷도 호복이라는 게 오랑캐복이라는 건데, 청나라 옷이 이 소매가 좁아요. 좁아서 편하거든. 전쟁하기도 편하고, 행동하기도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갓을 이제 벗고, 소매 좁은 옷을 입어야 된다 해서 자기가 현감이면서 직접 군수죠, 요즘으로 보면. 군수면서 직접 옷을 그렇게 만들어서 입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거도 보지 않았어요. 자신도 과거를 보지 않고 자식도 과거를 못 보게 했습니다. 이 과거로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씩 읽어보면 이 박지원의 소설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읽어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대표적인 조선시대 후기의 소설들인데, 이 위에도 심청전도 있고 많죠.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이 최인훈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나간 시절의 소설가여서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어요. 광장이라는 소설을, 아주 유명한 소설을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제2공화국이 들었을 때 이 광장이라는 소설을 써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분이 소설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고전들, 옛날 소설들을 각색을 많이 했어요. 새로 쓰는 거죠. 패러디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 소설들에서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요소를 다 없앤 소설들을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가 용궁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심청이가 용궁에 간 게 아니라 바다에 빠진, 인당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나라에 기생으로 팔려간 거다. 아버지 눈을 띄우기 위해서, 절에 바치기 위해서 중에게 속아서 300석을 몸값으로 받은 거다. 그래서 그 소설에서는 심청이 중국 가서 어떤 매춘을 하는 걸로 나와요. 장녀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조선 상인을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죠. 해적들도 만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 심청전 이야기는 심청이가 자기 손자, 동네 어린애에게 다 늙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가 내가 어떻게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상인에게 팔려가서 했는데, 인당수에 빠졌는데 용궁에 갔다. 이런 이야기는 거짓 이야기고, 진짜 이야기는 몸이 팔려갔다. 청나라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꾸며요. 춘향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도령과 춘향이가 결혼한다는 게 그 시대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도망치는 걸로 나옵니다. 둘이 야반도주 하는 걸로, 월매 몰래 야반도주 하는 걸로, 아주 산골에, 지리산 산골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사는 걸로 나오고, 그런 식의, 놀부전도 마찬가지예요. 놀부전도 무슨 제비가 박씨를 물어줘가지고 박 안에서 검은 보화가 나오는 건 엉터리다.
흥부가 뭐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게으르고 가난한 게 흥부인데 그 애만 수십 명을 놓고 살다가 어디 산에 가서 뭘 캐보니까 그 사화 때 도망친 선비, 그 부유한 선비가 묻어놓은 보물 괴짝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형인 놀부가 놀라가지고 다시 묻어놔라, 안 그러면 닌 죽는다, 이렇게 해서 묻다가 또 관청에 들켜서 아주 두 형제가 아주 골병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아주 재미있게 바꾼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조선시대 소설로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뭐 단연 춘향전이죠. 그죠? 작품의 질이나 또 인기나 이런 걸 봐도 조선시대 소설로 춘향전을 따라올 소설은 없습니다. 이게 18세기에 판소리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 춘향전은 춘향가라는 판소리로 만들어지죠. 뭐 심청전도 마찬가지로 수군가라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춘향전 판소리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춘향전 판소리를 한번 완창을 하려고 그러면 8시간 정도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뭐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10시간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과거에는 이 춘향전이라는 책을 일반 민중들이 읽기가 참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1800년대 이럴 때, 1700년대. 그럴 때는 우리가 호머 시대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사람이 다니면서 막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변사처럼 이야기를 했듯이 이 판소리도 아주 명창들이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면 아주 부잣집에서 그 초청해서 열어주지요. 그러면 판소리 춘향가를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마당에 모여서 밤새도록 이 춘향가를 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춘향전은 인기가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장경학이라는 법대 교수가 이 법률춘향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그 우리 조선시대의 소설과 인권이라는 주제에 조금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춘향전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 하는 그런 시각인데, 춘향전이 기본적으로 그 왕도 정치, 왕을 숭상하는 왕도 정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숙종 임금을 찬양하는 건데, 그러나 삼강행시를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변사또의 재판의 전제적인 측면을 부각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도 재판을 막 마음대로 하는 판사를 보면 원님 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원님 재판한다. 지 마음대로 재판한다. 재판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원님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시대만 해도 상권 분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원님이라는 게 지금의 군수택인데 군수는 행정관인데 재판도 했단 말이에요. 그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안 된 거죠. 군수가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는 재판을 엽니다. 열어서 들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 형을 선고하고 하는 거죠. 그 이런 원님 재판의 전제적인 측면이다. 사실 춘향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관기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처럼 관기 같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 고을 수령에 수청을 들지 않은 것을 그 죄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춘향이는 관기의 딸이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변학도는 이 무고한 사람을 가둬놓고 칼을 치웁니다. 칼을 치우고 아주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아주 그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고 이 춘향전을 읽는 사람에게 그런 잘못된 재판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예, 그러나 당시에 보면 이 영정조 시대에는 형사재판을 마음대로 못하게 원림재판처럼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국사책에 보면 속대전 같은 법령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벌에는 어떤 그 형을 준다 하는 우리나라 근대 지금의 형법처럼 제도 정해놓고 어떤 죄에 벌을 줄 수 있는 한계 같은 것도 적어놓고 또 수사를 하는 절차 제일 유명한 게 정약용 선생이 쓴 헌법신서 같은 책이죠. 형사재판의 절차를 아주 세밀하게 규정해놨는데 어쨌든 그 시대는 춘향전은 이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형사재판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춘향전은 이런 재판의 잘못, 고을 수령의 어떤 전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혼인에 있어서 자유의사를 부각시켰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한다. 이것은 뭐 그 당연한 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생각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200년 서양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같다는 생각은 인간의 역사가 뭐 한 10만 년으로 보면 한 2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짧은 근래에 생긴 생각이단 말이죠. 결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춘향전은 아주 자유연애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모 세대만 해도 얼굴을 안 보고 결혼한단 말이죠. 가문과 가문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연애를 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아주 몹쓸 짓이었어요. 그런 걸 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생각은 사실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인간 역사에서 아주 짧은 순간이다. 그리고 의사출두 장면에서 혁명의식을 고취시켰다. 물론 이 의사출두라는 것은 그 당시의 제도입니다. 어떤 민중이 들고 일어난 것은 아니죠. 암행의사라는 제도를 조선 후기에 만들었잖아요. 탐관오리를 어떻게 하면 좀 없애볼까 하는 생각에서 암행의사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별 실효가 없는 제도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판소리나 이 판소리를 듣거나 소설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 암행의사 출도 장면은 굉장히 큰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못된 관리를 쫓아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상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혁명의식을 고취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부패한 관리는 쫓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춘향전에서는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변학도 같은 나쁜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기는 그런 관리는 민중이 저항할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춘향전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좋은 시가 있잖아요. 이몽룡이 얼른 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금으로 만든 금준미효, 금으로 만든 술잔과 아름다운 안주는 만인혈이요, 술은 만인의 피다, 이런 뜻으로 한 것처럼 그런 시조 같은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시조죠. 조선 전기 같은 아주 엄격한 때 같으면 나올 수 없는, 물론 춘향전이라는 건 저자도 없고 해서 처벌받을 일도 없지만
그런 혁명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이 조선시대의 소설로 읽는 인권과 유학이라는 것인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선시대 소설이라는 말, 또 인권이라는 말, 또 유학이라는 말, 유교라는 말을, 이 세 가지라는 말은 굉장히 포인트가 달라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말에서 공통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어떻게 이 용학도서관에서 이 주제를 만들어서 계속 쭉 뭐 미술이나 시나 시조나 뭐 이런 쪽으로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말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조선시대 소설, 인권, 유학이라는 말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겠죠. 인권이라는 말은 당연하고, 유학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공자의 말은 굉장히 지금 새겨들어도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논어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한 번은 읽어볼 만한 그런 책들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읽으면 그 뜻이 더 새로워지는 아주 좋은 책이고, 현대에 있어서도 어떤 적실성을 잃지 않는 책인데, 기본적으로 논어는 유교는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에 있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유교 정신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도, 인권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지향점이 틀리죠. 인권은 다수가 소수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개인 한 사람마다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될 권리가 있다. 그런 그것의 주안점. 어떤 개인과 사회, 또 개인과 권력과의 관계에서 본 관점이다 말이죠. 유학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어떤 공동체 속의 개인의 위치에 관한 그런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다. 또 조선시대 소설은 조선 후기에 나타났지만 이런 인권의식, 또 유학에 있어서 인간 존중의 정신, 이런 것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 단어가 약간은 공통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나마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